이번에는 인벤터의 3D 스케치를 사용을 해서 프레임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부품에서 뼈대 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조립품으로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립품 상태에서 바로 파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이제 3D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조립품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파트를 만들 거죠. 그래서 작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작성 눌러 주시고요. 부품의 이름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스케치라고 하고, 그리고 템플릿은 스탠다드 IPT 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저장될 위치까지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만드는 스케치는 사실은 부품이 아니잖아요. 사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참조선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BOM 구조가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BOM을 뽑았을 때 스케치까지 BOM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참조로 기본 BOM 구조를 변경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기준 피처에 대한 스케치 평면 선택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립품의 평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라고 하는 파트 파일이 하나 생긴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파트 파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2D 스케치를 시작을 하면 스케치를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평면을 지정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2D 스케치 시작 아래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시면 3D 스케치 시작이라는 명령이 또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3D 스케치에 대한 메뉴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선을 사용을 할 거예요. 선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평면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딘가에 지점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환경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이 도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도면에 있는 치수대로 이제 뼈대의 스케치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제 3D 스케치에서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는 원점부터 스케치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3D 스케치 메뉴에서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원점에서부터 스케치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인벤터 프레임, 인벤터 3D 스케치에서는 우리가 CAD에서 사용을 했던 것처럼 직교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뭐 다른 3D CAD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인벤터의 2D 스케치에서는 이 직교 모드가 없죠. 뭐 있으면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직교 모드가 없지만 3D 스케치에서는 이 직교 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도면을 보면서 스케치를 한번 해볼 건데 쉬워요. CAD에서 작업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당기신 상태에서 치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4000 입력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Z축 방향으로 240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스케치들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위쪽으로 스케치를 그려줄 건데 지금 우측 면도를 보시면 여기 4800이라는 치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4800 입력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스케치를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스케치를 그리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난 직교 모드 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맨 왼쪽 아이콘 보시면 이게 직교 모드를 끄고 켤 수 있는 아이콘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끄시면 이렇게 직교 모드가 풀리게 되고요. 얘를 다시 선택을 하면 직교 방향으로만 마우스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앞쪽에 프레임, 세로 프레임을 그릴 건데 이쪽의 높이는 3600이네요. 3600, 2400 마찬가지로 완료 해주시고, 가운데에 위치할 이 프레임 스케치를 해줘야겠죠. 이럴 때는 일단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일단 임의의 점에 스케치를 해주세요. 이건 나중에 구속 조건으로 저희가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대략적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인벤터의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이 4개의 선은 XZ 평면과 평행이거든요. 그래서 XZ 평면과 평행
구속 조건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스케치를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뭐 대부분의 치수가 다 입력이 된 상태인데 지금 치수가 하나 빠진 상태죠. 도면을 확인해 보면 중간에 이제 이 중간 프레임의 세로 높이 값이 1800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치수 명령 사용을 해서 중간 높이 값을 1800으로 지정을 하고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나오시면 프레임 설계를 위한 모든 뼈대 스케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치수들 볼 필요가 없죠. 뭔가 이 프레임을 삽입을 할 때 조금 이 치수들이 좀 너무 많아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럴 때는 뷰에서 객체 가시성에서 뷰 탭에서 가시성 패널에 보시면 객체 가시성 아래쪽에 스케치 치수라는 게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스케치 치수라는 항목을 이렇게 꺼주시면 치수가 모두 가려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복귀를 눌러서 조립품 환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레임을 삽입을 해볼 건데요. 설계 탭에 가셔서 프레임 삽입 클릭을 해주시고요. 프레임 멤버를 작성하기 전에 문서를 저장해라 라는 알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얘를 눌러볼게요. 프레임 아세이 이번에는 언더바 1이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삽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메뉴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면에 보면 175 by 175의 4.5T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지스 구격을 사용을 했네요. 사각형, 직사각형 튜브를 사용을 할 거고 표준은 지스 규격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크기를 아까 우리 175 by 175에 4.5T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클릭해 주시고 재질은 강철로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저는 이 프레임 구조물을 만들 때 스케치 선이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뼈대 스케치 선이 프레임의 중심에 오도록 이렇게 도면이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딱 누르면 스케치의 중간에 이렇게 프레임이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스케치를 프레임의 외곽 사이즈로 제어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화면에 8개의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점을 통해서 프레임의 위치를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면하고 다르게 나는 프레임 구조물의 외곽 사이즈로 도면 치수를 제어를 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프레임의 가장 이 끝부분이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와야겠죠. 스케치 안쪽에 이렇게 프레임이 지정이 돼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방향의 프레임을 이렇게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중간에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끝에 하시거나 두 가지로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선들도 프레임을 삽입을 할 때도 이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스케치가 프레임의 중심의 위치가 되도록 작업을 지금부터 할 거고요. 상황에 맞게 프레임의 위치는 이 8개의 점으로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나머지는 전부 175 by 175짜리 프레임을 쓰는데 이 중간에 있는 프레임만 내가 조금 더 작은 걸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만 컨트롤 키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스케치 선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이 선은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프레임을 만들 선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모두 다 같은 프레임으로 작업을 할 거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멤버 명령이라는 창이 뜬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저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프레임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이 뼈대 스케치 필요 없죠. 그래서 스케치가 위치한 이 파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시고 가시성을 끄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해볼 건데 좀 프레임이 여러 개다 보니까 반복적인 작업을 할 거예요. 조금 편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하단에 있는 부분은 제가 마이터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설계에서 마이터 클릭을 해주시고 하단에 프레임 4개를 연달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마이터의 간격은 2mm로 해주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하단 프레임에 이렇게 마이터가 제대로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나머지 프레임들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자르기 연장 기능을 한번 이제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자르기 연장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자를 프레임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느 면까지 자를 건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구에서 면을 선택하는데 저는 이 프레임의 하단면까지 이 세로 프레임들을 자르겠다 라는 뜻으로 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자를 프레임들을 순차적으로 4개 선택을 해줄게요. 선택을 하고 지금 보시면 미리 보기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면에 맞춰서 세로 프레임이 잘라진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뭐 간격을 줄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0mm로 딱 붙게 작업을 할 거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레임이 좀 잘린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프레임들도 이렇게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마이터랑 자르기 연장 기능을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구석 접합이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 접합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뭔가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0, 간격 띄우기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이 프레임이 이 가로 프레임 끝까지 붙고, 그리고 이 가로 프레임은 세로 프레임의 이 옆면까지 다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연장될 프레임을 먼저 골라줘야 되는데, 연장될 프레임이 얘거든요. 저는 이 가로 프레임이 이 세로 옆면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늘릴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얘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프레임 확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까지 연장이 되고, 이 아래 프레임은 이 가로 프레임의 하단까지 잘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개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확인을 누르면 창이 이렇게 꺼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구석 접합 클릭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연장될 프레임을 먼저 고르고 잘릴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지 마시고요.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 얘는 잘리고 접합이 되면서 이 창은 닫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작업을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연장될 프레임, 이번에는 세로 프레임이 이 가로 프레임의 끝까지 연장되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얘를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 얘 생성, 마찬가지로 얘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얘 하면 이렇게 세로 프레임이 연장이 됩니다. 먼저 찍은 첫 번째 프레임이 끝까지 연장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은 제가 자주 사용하시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는데,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4개의 프레임도 작업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자르기 연장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자, 자를 면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프레임을 자를 거야 는 이 2가지가 되겠죠. 왜냐면 아래쪽은 마이터를 생성을 해 놓은 상태니까요. 이렇게 2가지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창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면까지, 그리고 나머지 작업들도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면 선택해주시고 자를 프레임 2개,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자를 면 다시 선택하고 자를 프레임 2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프레임 구조물을 뭐 자르고 연장하고 마이터를 생성하고 이런 작업들까지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제 제가 그 엔드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번역은 끝막음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파일에 이런 구멍들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우리 엔드캡을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캡은 기본적으로 2가지 형태를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배치에서 보시면 바깥쪽에 엔드캡을 삽입을 할 건지, 일단 면을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바깥쪽에 엔드캡을 삽입을 할 건지 두께를 조금 조절을 해 볼게요. 0.5인치로 제가 두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5인치짜리 이 엔드캡을 바깥쪽에 이렇게 덮이도록 생성을 할 건지, 아니면 배치에서 내부에 위치하도록 생성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재질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로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엔드캡이 생성이 될 거야 라고 프레임 멤버 명령창이 뜬 걸 보실 수가 있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엔드캡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단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중간을 한번 잘라보면 이렇게 안쪽에 엔드캡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단면도 종료해 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삽입을 했던 엔드캡도 마찬가지로 엔드캡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프레임 생성기로 삭제 눌러서 형상을 이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이제 대부분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기능만으로도 대부분의 작업들을 다 끝내실 수 있으실 텐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프레임 멤버 정보라는 건데요. 이 프레임 멤버 정보가 뭐냐면 프레임 멤버 정보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프레임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프레임을 선택을 해보면 어떤 규격의 프레임인지, 재질은 뭔지,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 길이, 폭, 높이, 이건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질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면적이랑 채적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멤버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 해당 프레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채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레임을 제가 처음에 생성을 할 때 175, 100x175짜리 프레임으로 전부 한 종류의 프레임으로 삽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 종류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으실 수 있어요. 설계를 하고 보니까 구조적으로 꽤 안정적이어서 이 중간에 위치한 이 4개의 프레임은 조금 작게 바꾸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모델 트리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프레임을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셔서 프레임 생성기로 편집을 눌러줍니다. 편집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표준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크기를 선택을 하시고 조금 작은 사이즈로 125x125의 3.2T짜리 프레임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크기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프레임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존에 생성했던 프레임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삽입을 할 때 제가 이 프레임의 중간에 스케치 선이 위치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 프레임이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3개의 프레임은 먼저 좀 삭제를 해볼게요. 프레임 생성기로 삭제해서 프레임을 좀 삭제를 할 거고요. 삭제가 된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서 가시성을 다시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사용 아이콘을 눌러서 이 프레임을 똑같이 이쪽에 복사를 해볼 거예요. 프레임 멤버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 프레임 선택 해주시고 이 프레임을 어떤 스케치 선에 배치를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점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동일한 내용인데 보면 선을 선택을 하려고 보면 얘는 들어가요. 근데 이 세로로 된 부분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 잡히지가 않죠. 이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세로 프레임은 삽입이 되지 않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 세로 프레임은 어차피 삽입이 안 되는데 이 기능을 어디다 사용을 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많이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재사용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점이 뭐냐면 이 프레임을, 그러니까 복사를 할 프레임, 원본 프레임을 그대로 여기다 붙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프레임을 삽입을 했을 때 이 면에 맞춰서 잘라내기 하고 또 이쪽 면에 맞춰서 이쪽을 잘라내기 하고 그 작업을 했었는데, 이 프레임 자체를 다시 재사용하다 보니까 이미 잘려져 있는 프레임 자체를 이쪽에 넣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방향의 똑같은 프레임을 여러 개를 삽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 재사용을 해서 생성된 이 프레임들은 모두 이제 동일한 프레임으로 묶여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형 트리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트리를 확장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원본으로 사용을 했던 이 프레임 자체를 크기를 변경을 해볼게요. 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재사용한 프레임까지 같이 크기가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두 개가 동시에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은 때에 따라서 프레임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 좀 잘만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자르기나 연장 없이 동일한 프레임을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뭐 한 가지 더 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스케치 파트를 처음 만들 때 참조 부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참조 부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가셔서 BOM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BOM을 확인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 스케치라고 하는 파트 자체는 참조, BOM 구조가 참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트리 확장을 해보시면 프레임들은 다 일반 구조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 데이터에는 스케치가 있지만 구조적 BOM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스케치 자체는 BOM에 추가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얘를 끄고 우리가 처음에 파트를 가지고 제가 작업을 했던 이 프레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제가 이 파트를 만들 때 파트인데 파드라고 제가 오타를 냈는데, 이 뼈대 파트를 만들 때 제가 이걸 별도의 참조 부품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BOM을 확인을 해보시면 뼈대 파트로 사용을 했던 BOM 구조도 프레임처럼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구조적 BOM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BOM 뷰 사용을 누르면 구조적 BOM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때 마찬가지로 이 뼈대 파트 자체도 하나의 부품으로, 일반 부품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도면을 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뼈대로 사용했던 스케치나 파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요. BOM 구조에서 반드시 참조로 변경을 시켜주셔야 이렇게 BOM 확인을 하셨을 때 뼈대 스케치가 확인이 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인벤터의 프레임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는 인벤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지 않는 프레임을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을 어떻게 인벤터 라이브러리에 삽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뒷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